초대 민선 강원도지사 당선, 67, 90대 4선의 국회의원으로 신민당 부총재 역임, 3선 개헌에 반대해 장준하 선생과 함께 원외투쟁을 이끌었고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 등과 함께 40대 기술론을 주도하며 60, 70년대 한국 정치의 중심에서 활동했던 박용록 의원. 나를 위한 국회의원이냐, 나라를 위한 국회의원이냐고 묻는다면 분명히 1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나라를 위한 애국자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부정축제를 한 부패 정치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요게 이제 7만 평 된다는 등기부 등본입니다. 요걸 보니까 6천만 원이에요. 공시지가를 보니까. 그런데 이거를 18억으로 둔갑을 한 거죠. 30배 튀기를 해서 박용록이 부정축제를 했다. 부정축제자라고 때려잡은 거예요. 애국자에서 부정부패 정치인이 되어버린 박용록 의원. 그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영상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를 전할 백성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아픈 역사의 진실을 재조명함으로써 용서와 화해를 통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영상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 자, 오늘 함께할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부정부패 추방 실천 시민회의 박흥식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영화 감독이신 장태령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오늘 박용록 의원님이 주제잖아요. 두 분은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박용록 총재님의 네. 명예회복을 위해 가지고 운동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감독님께서는 예, 저는 박용록 선생님의 네. 일대기를 영화로 만들기 위해서 동분서주한 인연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두 분이 저보다 박용록 의원님 훨씬 더 잘 아시겠네요. 예. 자, 오늘 정말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 먼저 영상기록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서울 어느 주택가 골목에 설치된 컨테이너입니다. 보통 물건을 보관해둘 창고나 또 공사장 같은 곳에서 임시로 쓸 공간이 필요할 때 이런 컨테이너를 쓰는데요. 그런데 이 컨테이너 주변 환경을 보면 창고나 임시 사무실은 아닌 것 같고 두 분은 이 컨테이너의 정체를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이 컨테이너는 생전에 박용록 총재 의원님과 또 돌아가신 김옥년 네. 여사님이 같이 사시던 컨테이너입니다. 여기 사셨다고요? 네, 아니 1층에서 사셨습니다. 국회의원 하시고 아까 초대 강원지사까지 하셨던 분인데 이런 데 사셨다고요? 재산 다 뺏기고 돈 없으면 이런 데서도 살 수 있는 거죠. 전 믿기지 않는데요. 저도 그 얘기를 처음 듣고 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네. 소위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금배지를 따른 맞아요. 국회의원이라면 금배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르면은 이제 호화스러운 저택, 넓은 정원, 그리고 고급 승용차를 끌고 다니는 것으로 상상하지 네, 않습니까? 보통 그런 연상이 되죠. 그런데 3평짜리 컨테이너 살다니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강원도지사의 4선의 국회의원 그리고 제1야당의 부총재까지 하신 분이 왜 이런 컨테이너 집에 살게 되었을까요? 그 연유를 알려면 19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80년 7월 18일 오후 2시경 오전에 일을 보러 나갔던 박용록 의원은 점심을 먹기 위해 집에 들렀습니다. 집에선 아내가 칼국수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젊은 남자 4명이 들이닥쳤습니다. 2명은 박 의원을 잡아서 끌고 갔고 나머지 2명은 3시간에 걸쳐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면서 샅샅이 뒤졌습니다. 박 의원이 끌려간 곳은 서울시청 뒤편에 있던 국회 제3별관. 당시 이곳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즉 합수부의 조사실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끌려온 곳은 박용록 의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신민당 소속 송원영 의원, 이발소에서 이발을 하다 끌려온 정혜영 의원, 그리고 공화당의 장영순 의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박용록 의원 등은 정치 비리 및 부패 행위 등을 한 국가기강 문란자였습니다. 한 달여가 지난 뒤 계엄사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별안간 합습으로 끌려가 부패 정치인이 되어 재산 헌납과 국회의원직 사퇴를 당하기까지 37일 동안 조사실에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박용록 의원과 동료 의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속옷 차림으로 무릎을 꿇린 뒤 무릎을 발로 밟고 강목과 주먹, 발길질로 구타를 했습니다. 나무 의자를 들고 어깨와 허리를 내리쳐서 의자가 박살나기도 했고요. 잠이 쏟아지는데 잠을 못 자게 하는 고문. 이것만큼 괴로운 것도 없죠. 이렇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시달리니 밥은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당시 박용록 의원의 몸무게는 50kg밖에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네.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지 않나요?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네. 국회 다수 의원들의 의결이 있어야 되죠, 분명히.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정당한 절차가 무시되고 갑자기 무조건 와서 체포하다니 이건 정말 민주국가에서 없어야 할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요. 이게 사실 뭐 일반인도 체포영장 없이 체포해 가서 구타까지 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데 그죠. 국회의원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계엄령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될 수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980년 당시의 사회 분위기 혹시 두 분 기억 좀 하시나요? 아, 기억이 나죠. 네, 저도 기억을 합니다. 전두환 보안부대 사령관이 권력을 쥐기 위해서 12.12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참으로 암울한 시대였죠. 물론 그 사람들이 이유는 있었겠죠. 사회 정화 운동을 한다든지 불량배를 잡아가고 깡패들을 소탕시킨다는 막 삼청교육대 이런 그렇죠. 거 예, 예. 맞아요. 이런 그 명분은 있었지만 이유 없이 아무 죄도 없이 끌려가서 자기의 인생이 파탄된 경우가 부지기수가 많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자유분방한 젊은이들이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는 진짜 그야말로 암울한 시대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박정희 사망 직후 권력의 공백을 틈타서 12.12 쿠데타로 국가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 세력,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한 뒤 이른바 정치쇄신, 사회정화를 내세우면서 정치권 숙정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정리대상 1순위는 삼김이었습니다. 김대중은 5.18을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로 내란죄로 사형 선고, 김영삼은 가택연금, 김종필은 부패 혐의로 잡아들였습니다. 당시 부정부패 정치인 척결을 내걸고 1차로 김종필, 이후락 등을 잡아들여 853억 원의 재산을 헌납받았고요. 2차로 여야 정당의 당권주자로 꼽히던 인물들, 박용록 의원 등을 강제 연행한 것입니다. 당시 계엄사가 발표한 부정축제 내역에 따르면 김종필 216억, 이후락 194억, 김진만 103억, 정혜영 77억, 박용록 19억 원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요. 직접 조사를 담당했던 수사관들의 증언입니다. 진실화해 위해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직접 한 말이 있는데요. 이 부분 두 분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 강제 연행할 때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개인 비리나 부정 축제 협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비리 협의도 없이 조사하라고 해서 막막했지만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어 자술서를 받고 이를 토대로 재산 형성 관계를 조사한 것입니다. 예. 개인 비리나 부정 축제의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보고하자. 네. 상부에서는 개인 비리가 없으면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리게 되죠. 이거는 법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던 대로. 그렇죠. 힘 있는 자가 약자를 그냥 짓밟아 버린 거죠. 예. 네, 이들은 재산 헌납과 함께 국회의원직 사퇴도 강요를 했는데요. 박용록 의원은 의원직 사퇴만은 결단코 거부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뽑아줬기 때문에 사퇴서는 국회에 내야 한다. 그러자 무시무시한 협박이 돌아왔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버티면 서빙고로 데려간다. 서빙고에 가면 살아서 못 나오는 거 알지? 가족들까지 다칠 수 있어. 서빙고, 일명 빙고 호텔로 불리던 그곳은 악명 높은 보안사령부 분실이 있었던 곳입니다. 결국 박 의원을 비롯한 모두가 흐느껴 울면서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만 잡아간 게 아니라 우리 자식들까지 전부 잡아가고 그 세상은 그것은 우리 세상이 아니라 지옥의 세상이야. 그러니까 그런 데는 경험한 사람들 아니고서는 설마 무슨 그런 짓들이 있었는가 다 하거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당시에 조사관들 입에서 다 나온 거예요. 내 입에서도 아니라. 근데 박용록 의원이 강제 헌납한 재산이 19억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당시로 생각하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근데 재산이 좀 있으셨나 봐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 금액은 합수부가 가짜로 조작한 것입니다. 상계동에 돌무더기 산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당시 땅값이 6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책자로 몰고 가기 위해 가지고 그때 기준이 5억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6천만 원을 짜리를 땅을 30배로 부풀려서 18억 원으로 둔갑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축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재산 가치를 뻥튀기 해서 발표를 한 거네요. 네, 그렇죠. 박용록 의원님은 네. 개인 재산을 불리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었어요. 아, 저 쓸모없는 야산을 산 게 그렇죠. 개인 재산 불리려고 한 게 절대 그게 아니고 네. 박용록 의원은 평소 친일파 청산을 민족 정기로 바로 세워야 한다고 늘 강조하셨던 분이고 그곳에 이봉창 의상 등 순국 열사의 애국 공원을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8년간 세비를 아껴가지고 마련한 땅이었었죠. 그게. 그런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런 야산을 사셨던 그렇죠. 거네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애국자죠. 예. 사실 박용록 의원은 현대의 청백리로 불리는 분이었습니다. 강원도지사 시절엔 도시락 들고 걸어서 출근하는 도지사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내가 이제 안 타고 다니니까 결국은 이제 없어지게 되지 이제. 그리고 점심 식사도 뭐 나가서 먹고 이런 거 집에서 도시락 싸달라 그래가지고 도시락 가지고 비서한테 물 좀 데워달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도시락을 먹고 윗사람이 하려고만 마음 먹고 본인이 하게 되면은 밑에 사람들은 그러니까 윗사람이 실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 버스 타고 다니시고요. 또 기차 타고 다니고 늘 바뀌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니셔서 제 넥타이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박용록 의원이 늘 강조하셨던 것 또 한 가지는 잘못된 역사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970년 서독경찰은 한국 국회의원 박용록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혐의는 불법 침입과 절도, 또 공공재산 파손이었는데요. 독일 기자들이 경찰에게 한국인 박용록이 뭘 훔쳤는지 물어보니까 경찰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는 재팬이라는 글자를 훔쳤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국회의원 자격으로 독일을 방문 중이었던 박 의원은 베를린 올림픽 스타디움에 갔다가 기념비를 보게 되는데요.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딴 손기정 선수의 국적이 코리아가 아니라 재팬으로 표기가 돼 있었습니다. 한국인 박용록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죠. 그날 밤 박 의원은 아내와 함께 몰래 스타디움에 들어가 5시간에 걸쳐 끌과 망치로 재팬이란 글자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코리아를 붙였습니다. 한국에 돌아왔을 때 송기정 선수가 김포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송기정 선수는 박 의원의 손을 덥석 잡고는 나를 한국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정말 고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기념비에 재팬이 아니라 코리아로 좀 되어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아닙니다. 다시 재팬이 됐는데요. 박용록 의원이 IOC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자고 했는데
정부에선 혹시나 일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분께서 파렴치한 정치인의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으니 얼마나 치욕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납세 거부 운동도 하셨다면서요. 제5공화국이 시작되자 박용록 의원께서는 납세 거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셨죠. 이 정권은 강도 정권이다. 그러니까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운동을 하니까 당국에서 수도와 전기를 단전단수하게 되죠. 예, 맞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런 진실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신군부에 의해 파렴치한 부정축제자로 낙인 찍힌 박 의원은 이후 정치적으로 재기하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뒤에는 통일운동과 민족정기 바로잡기를 위해 민족사회단체 총연합회를 만들어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헌정회에서 매달 나오는 100여만 원이 수입의 전부였죠. 결국 밀린 사무실 월세를 갚지 못해 40년 넘게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 200만 원으로 장만한 게 바로 이 컨테이너 집이었습니다. 원래 박용록 전 의원의 집은 저 뒤쪽, 지금 보이는 저 뒤쪽입니다. 재산을 다 뺏기고 조집 하나 남았었는데 결국은 저 집도 통일운동을 하고 대외활동을 하다 보니까 공매 처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갈 데가 없으니 여기에 3평의 땅 위에다가 이 컨테이너를 갖다 놓은 거예요. 계단에다가. 여름에는 이게 얼마나 뜨겁겠냐고요. 겨울에는 얼마나 춥겠고 이 바닥도 지금 여기 온돌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전기장판을 깔고 계셨는데 저 의자가 지금 하나 있는데 저 의자에 늘 앉아 계셨는데 저기 안에 의자 있죠? 박 의원은 아침이면 늘 이곳 컨테이너에서 나와 국회 헌정회관으로 출근했습니다. 헌정회에서 주는 5,000원짜리 식권으로 식사를 해결하곤 하셨죠. 주말에는 신문사 사원식당이나 1,000원짜리 밥을 파는 식당을 이용했습니다. 전 현직 국회의원들이 성금을 모아 전달했지만 박 의원은 한 푼도 집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모두 청렴정치 실천운동과 통일운동에 사용하셨습니다. 2007년 박용록 의원은 대한민국 청렴정치인 대상을 받았습니다. 또 청백리의 표상으로 일컬어지는 황희정승상도 수상했습니다. 상금 1억 원은 역시 사회운동과 불우이웃 돕기에 기부하셨고요. 보다 못한 한 독지가가 자신의 집을 무상 임대해드리겠다라고 나섰는데요. 한 60평 되는 그 아파트인데 가본 결과 나로서는 그런 데서 살게 되면은 마음이 첫째 불편할 것 같아. 예. 그래서 참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설사 앞으로 내가 여유가 생긴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살아도 별 불편하게 하지. 하지만은 집 없는 사람들에게 비하면 참 행복하다 이렇게 이제 만족하면서 살아갈 작정이죠. 생전에 박용록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돈은 없지만 정치인으로서 국민 앞에 부끄러운 짓 하지 않았고 죄 짓지 않고 살아 떳떳해요. 생활이 불편한 게 마음이 불편한 것에 비기겠습니까? 저 작은 창이지만 저 창을 내다보면 달이 보인다. 저 내다보면 달을 보면서 우주를 본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 좁은 골방에서 사셨지만은 아주 큰 넓은 웅대한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통일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는 한반도의 미래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자식들은 뭐 하는 거냐? 아니 부모님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자식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냐?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더 가슴이 아픕니다. 아, 또 사정이 있었구나. 그럼요. 예. 박용록 의원님은 자녀가 3분이 계셨어요. 네. 그런데 80년도 신군부가 나서가지고 여러 가지 나쁜 행태를 할 때 그때 아무런 이유도 없이 회사에서 강제로 사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내쫓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부모님한테 볼 면목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 자살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셋째 아드님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도 역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드님 한 분 남아 계시는데 그 양반이 아마 신군부 정권에 끌려가서 갖은 고문을 당하고 그 후유증에 의해서 지금 폐암이 걸려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유, 자녀분들께서도 이렇게 아버님의 어려움을 도와주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자체가 아니었네요. 그 한 사건으로 해서 박영록 선생님의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난 거죠, 한마디로. 신군부 세력의 명예도, 재산도, 또 행복한 가정도 송두리째 빼앗긴 박영록 의원. 1995년 박 의원은 국가를 상대로 준재심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박 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재산언납 과정에서 합수부는 자신들이 선임한 변호사에게 토지 소유권을 위임하게 하는 방식으로 땅을 빼앗았는데요. 재판부는 박 의원의 동의 없이 변호사 선임 절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법이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도 무효.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 판결은 신군부에 의한 재산 강제 헌납 조치는 무효임을 밝힌 최초의 판결이었습니다. 신군부의 당시 행태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분개하던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기저에.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또 판사는 법리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니까 그런 법조항에 위배되는 행위로 봐서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 당시에 신군부의 행태는 굉장히 일반인들이 굉장히 분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건 맞고, 거기에 상당히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죠. 이후 박 의원은 빼앗긴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여러 번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매번 기각이었습니다. 이유는 소유권 이전 등기 취소를 하려면 10년 내에 해야 되는데 기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결국 소멸시효가 지나서 안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강제 헌납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왜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은 기각된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일반인 분들이 가끔 이게 법이 상식에 맞나 이런 생각을 하실 때 가끔 드는 예 중에 하나예요. 분명히 잘못됐다고 했는데 근데 왜 돌려주는 건 안 되지? 근데 이제 우리 법에는 이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등기 청구권. 그러니까 이게 내 땅입니다. 그러니까 내 땅으로 가져와야지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행사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잘못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땅을 돌려받는 거는 현실적으로 또 불가능한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때 같이 끌려갔던 국회의원 유가족들과 함께 진실화해위원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진실규명 결정이 났어요. 그럼 다 된 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 진실화해위는 국가는 고문에 대해 사과하고 강제 헌납한 피해에 대해 적절한 구제 조치를 하라고 권고를 했는데요. 하지만 책임 소재가 있는 국방부에선 아직까지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에 구제 조치를 하려면 또 다른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명시한 법률이 없다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정말 답답한 상황이죠. 박영록 의원보다 주위에서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요. 박 의원의 명예회복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국회의원과 헌정회원, 강원도민을 비롯해 여러 뜻있는 단체들이 서명에 동참해 국회에 청원서를 냈고요. 2016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박 의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회 청원안이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달라진 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박 회장님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도 하셨죠? 박영록 총재님을 알게 돼가지고 그 명예회복을 위해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대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국회 앞에서 명예회복 추진위원회가 또 생기고 해서 그 회원들을 해가지고 릴레이로다가 계속 한 달간 집회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박영록 의원의 영화를 만들려고 했던 이유도 영화로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화가 명예회복 촉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추진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그 추진이 생각과 뜻대로 잘 안 되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변호사님, 네. 땅을 돌려받을 수는 건 정말 없는 겁니까?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과거의 판결들을 파기하고 긴급조치구호는 위헌이다. 피해자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 이런 판결이 났거든요. 긴급조치구호가 선포된 게 1975년이니까 47년 전의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판단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1975년에 대한 그 문제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면 80년대 신군부에 의한 피해 구제의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불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일제 30년에 대해서 계속 보상을 하라, 배상을 하라 또는 사과를 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심대한 어떤 인권 침해,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새로이 입법을 해서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그런 입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행법이나 현행 헌법상으로도 그분들은 구제할 방법을 잘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국방부라든가 관계 그 국가 당국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정축제를 한 비리 정치인이라는 오명을 벗어 명예를 회복하고 빼앗긴 땅을 되찾아 윤봉길, 이봉창 의사를 기리는 애국공원을 만드는 게 마지막 꿈이었던 박용록 의원. 하지만 그의 꿈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2019년 5월 22일 박용록 의원은 향년 97세로 눈을 감았습니다. 청백리의 꼿꼿했던 삶에 비해 장례식장은 쓸쓸했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박용록 의원의 강제재산 헌납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박용록 선생님을 직접 만나서 같이 이제 밥도 같이 먹고 그분의 일대기를 영화로 만들려고 전부 조사를 하고 쓰고 네. 나름대로 취재도 하고 했습니다. 결론은 오늘날 우리 정치인들이 박용록 선생님의 정치 인생을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그 사람을 정치의 근본으로 삼으면 우리나라가 좀 더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두 분 말씀 듣고 많은 걸 좀 느끼고 배운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나라를 사랑한 애국자이자 청렴의 소신을 실천한 청백리였던 박용록 의원. 더 늦기 전에 박용록 의원의 명예회복과 재산 반환이 이루어지길 강력히 촉구하면서 영상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 오늘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